네, 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간밤에 FOMC가 열렸었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처음에는 비둘기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월이 매로 변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회영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FOMC 얘기를 좀 했어요. 시장에서 워낙 9월 FOMC를 너무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테이퍼링 진짜 얘기가 나올 거다. 혹자는 최근에 아직은 고용 지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에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뭔가 헝다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지연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저는 아까 비둘기에서 매로 전환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했는데, 일단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통화정책 성명문 상으로는 다소 비둘기 파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석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들이 조금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조금 매파적이었구나라고 평가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결정 측면에서는 대부분 정책이 동결됐는데요. 일단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기존의 0%에서 0.6%로 동결이 됐고요. 자산 매입 관련해서도 기존 방침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테이퍼링 시작이 좀 머지 않았음을 좀 시사하지 않았는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연준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물가와 고용 지표가 이제 연준의 목표를 향해서 진전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경우에 매입 속도 조정은 곧 보장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추가를 함으로써 곧이라는 그 단어가 언제를 의미하냐라고 또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마도 11월 달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다만 11월이라는 시기는 이미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예상을 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기자회견에서 또 추가적으로 부언 설명을 했냐면은 본인은 고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추가 진전을 위한 테스트가 거의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고용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시사해주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더해서 이제 회복이 순조롭다면은 내년 중반쯤에는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언급했거든요.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종료 시점은 내년 중반쯤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소 그 타임라인 측면에서는 대략적으로 2분기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조금 시사를 하지 않았나라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강 이제 2분기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달 FOMC에서 왜 테이퍼링이 발표되지 않았나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파월 의장도 언급을 했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 위원들 간의 이견이 조금 확인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고용 상황이 이제 충족할 수준처럼 많이 회복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위원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모니터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하나의 의견으로 시점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에서 이제 결정은 되지 못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방법론 측면에서는 이제 9월 FOMC 의사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드리자면은 파월 의장이 말씀드렸지만 고용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그리고 9월 고용 보고서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약간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보고서는 약간의 그 시장에서 고용 지표 확인하는 정도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 같아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강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드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순이라고 하면 바로 다음 그 연준 그 FOMC라고 하는데 그러면 11월이고 네. 물론 그건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11월에 시작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테이퍼링 즉 사주는 양의 어떤 줄여주는 기간을 내년 말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빨라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달러화가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원래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예상컨대 테이퍼링은 얼마나 좀 빨리 월 단위로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그 얘기 좀 부탁드려요. 네, 테이퍼링의 시기나 약간 그 진행되는 기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빠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 게 시장의 네. 우세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저도 그렇고 다수의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11월 달에 그 맞아요. FOMC에서 결정이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내년 이제 2분기 지나면은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말을 했던 분들을 고려하시면 내년 4분기까지 언급이 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이번 회의에서 앞당겨졌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요. 바로 질문이 그거예요. 네. 테이퍼링을 이렇게 빨리 진행을 시키는 이유가 네.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은 다 알고 있는 뉴스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얘가 생각보다 기준금리 인상이 점도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시장보다 더 빠르게 가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4분기, 내년 네. 4분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분기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올해 11월 발표 2분기 대략 계산해 보시면은 내년 한 2분기, 뭐 3분기 초 이때면은 테이퍼링이 끝날 예정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연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바가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간의 차이를 좀 명확히 하고 싶어 하고 네. 테이퍼링이 시작되더라도 기준금리를 바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테이퍼링 종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전망하는 의견들이 높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내년 2분기 정도부터면 기준금리 인상 언제 하냐 이 의견들이 조금 많아질 거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4분기가 조금 적정하다라 판단하고 있지만 이제 3월, 6월, 9월, 12월에 점도표를 발표하니까요. 다음 점도 발표인 12월 달, 그다음 내년 3월 점도표를 보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종료 간에 그래도 텀은 한 1분기 정도는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내년 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내후년부터 또 추가적으로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을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의 걱정 내지는 기대 요인은 그래도 테이퍼링은 자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라고 네. 이제 방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매월 1,200억 달러 사주다가 지금으로 보면 거의 150억 달러를 줄이게 되면 뭐 1,000억 달러 뭐 이렇게 사주는 건데 뭔 문제냐라고 하지만 사실 2013, 14년에도 테이퍼링은 자산을 줄이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때 이머징 시장은 어땠나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네. 미국, 한국, 이머징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은 우선은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13년도 5월 22일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한 이후 흐름을 보시면 이제 미국채 금리, 장기물 금리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다만 그 증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긴 장기 시기에서 보면은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히려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 보였고 이머징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는 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테이퍼 텐트럼과 같은 미국채 금리 거의 100bp 이상의 금리 급등은 부재했지만 그래도 연초에 이제 금리 10년물 금리가 1.78까지 트라이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돼서 지금은 1.2%대에서 1.3%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요. 일단은 이제 금리 모습이 급등을 했다가 조금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도 한국 증시는 사실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 네. 미국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박스권에 갇힌 모습.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머징과 관련해서 또 중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성장을 위한 뭔가의 재정 정책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레버리지를 가야 되는데 거꾸로 헝다 이슈 같이 신용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레버리지를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신용 문제도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아무도 관심은 갖지 않지만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연방부채, 즉 미국의 뎁실링, 부채 상환 협상과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네. 요것 등이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네. 중국 그 헝다그룹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추석 연휴 때문에 네. 한국 채권 시장에서 반영된 것은 오늘이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채 시장 좀 더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추석 연휴 동안 이미 조금 노출된 재료들은 다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헝다그룹이 이제 오는 23일에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우려가 조금 일단락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조금 뭐 미국채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흘러간다면은 물론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겠지만 네.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디폴트로 가는 파산으로 가는 그렇죠.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면은 미국채 시장에 오히려 이제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헝다그룹 이슈가 미국채 시장에 뭔가 크게 뭐 금리 상승 또는 금리 하락으로 작용하는 재료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부채 한도 이슈가 조금 더 이제 좀 예민한 그렇죠.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네. 있는데요. 물론 전일에 미국 하원에서 이제 이번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가 쓸 뭐 자금이랑 내년 12월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공화당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반영이 통과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공화당에서는 상원에서 합의가 있어야죠. 이게 올라온 거 보니까 네. 거의 들어줄 수 없는 수준으로 올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네. 일각에서는 이거 100% 거절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국채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으로 국채 금리가 빠질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부채 발행이 되면 올라갈지 이게 되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채 만약에 한도가 유예가 되는 것이나 또는 뭐 상한을 확대하는 것들이 네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미국 정부는 그 디폴트, 그러니까 그 채무 맞아요. 불이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는 신규 국채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세수를 통해서만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고려하시면은 뭐 미국채 공급이 줄어들어서 금리 뭐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오히려 과거 11년도 오바마 정부 때 생각해 보시면요. 네. 그때는 디폴트까지 가진 않았지만 지금과 같은 특별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보시면 S&P에서 미국 장기물에 대해서 그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등급 강등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금리 흐름 보시면 오히려 미국채 금리,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만약에 지금 이슈가 잘 해결되지 않고 이제 합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서 만약 디폴트가 된다라고 가정을 만약 한다라면은 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는 부채를 발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방 예산이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이드가 그래도 10월 언제까지는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10월 중순 또는 11월 달까지는 네. 이제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뭐 네. 연준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 또는 네. 그런 기금들을 가지고 좀 땡겨서 현금을 확보하는 식의 특별 조치를 통해서 쓸 재원을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까지 다 쓰게 되면은 신규 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채권에 대해서 미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것이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는 건데 맞아요. 그 시점이라고 할까요? 데드라인이 대략적으로 10월 중순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기간이고요. 그 전까지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고 공화당도 의견을 계속 세우면서 합의가 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미국채 시장에서도 좀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이슈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헝다 이제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도 한 달 정도 유예가 있고 네. 이 부채 상환도 사실 한 달 정도 유예가 된 남았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산적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제 이제 그 FOMC 이후에는 보시면 미국 국채가 생각보다는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1.3%인가요? 지금 10년물이?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조금은 모든 게 다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일단 간단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연말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네. 장기물하고 단기물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다가 연말께서는 조금 다른 모습 보일 거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되냐가 좀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내년 빨라도 내년 4분기라는 점을 고려하시고 만약에 또 이러한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전망들이 조금 베팅되는 시점은 내년 2분기께서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연말만 놓고 보면은 단기물금리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반면에 장기물금리 같은 경우는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발표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전까지 오히려 말씀해 주셨다시피 1.2 후반대에서 한 1.4 초중반대의 박스권을 두고 옆으로 좀 광보합 흐름 보일 거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되고 그다음에 미국 부채 한도 이슈라든지 뭐 헝다그룹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연말 돼서도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크게 남아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슈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슈팅하는 범위 정도는 한 1.7에서 1.8 정도까지 10년물 금리가 이제 튈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내년 초까지만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좀 가능성이 베팅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연초에는 장기물 금리는 오히려 옆으로 횡보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단기물은 그제서야 비로소 좀 가파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11월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네. 있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은행주는 조금 별로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는 있네요. 일단 미국 얘기까지 들어봤고 한국 얘기 좀 간단히 해볼게요. 이제 좀 있으면 10월 초에 또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 금리 올릴 것 같으세요? 네, 저는 10월 12일에 10월 금통위가 개최가 되는데요. 네. 8월에 이어서 연이어 기준금리 25bp 인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을 보시면 물론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물가도 높은 상황 지속되고 있지만 세 번째 이유가 좀 중요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요.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이제 좀 해소해야 된다라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금융 불균형 누적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유로 언급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은 네. 오히려 조금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bp 인상을 지난번에 하면서도 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다라고 평가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인상은 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갈리고 있어요. 10월 인상, 11월 인상. 근데 저는 또 10월 인상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이제 지난 8월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달부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좀 강하게 금리 인상, 그러니까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5월, 6월, 7월에 이어져 오면서 이러한 발언들이 이주열 총재도 비롯해서 부총재라든지 이런 분들도 되게 강하게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8월 금통위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5월부터 우리가 소통을 강하게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9월 초에 보시면은 이주열 총재랑 그 고승범 위원이랑 네. 그 지금은 금융위원장이시죠. 맞죠. 이분이랑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을 해가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동하겠다, 공조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은 10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책의 효율성, 정책의 효능, 약간 이러한 영향력 이런 것들 좀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10월 연이어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네. 뭐 어느 당이든 대선을 앞두고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통상적인 것들을 고려하신다면은 일단 10월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놓고 또 11월 달에 인상할지 말지 또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10월에 빠르게 인상을 해놓고 또 추가적인 운신의 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준도 이제 테이퍼링 실시할 거고 금리 인상 좀 가고 중국도 약간은 부채를 조이고 있고 네. 한국도 부채를 좀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채권 투자에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들, 꿀팁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들 있잖아요. 네. 헝다그룹 이슈라든지 또는 미국채 부채 상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번 주만 좀 놓고 보면은 이번 주 24일인가요? 그 페드의 그 리슨 무슨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네. 연준에게 듣는다. 네, 그런 네. 한국말로 하면 네. 연준에 듣는다인데요. 그 행사에서 또 파웰 의장, 그다음에 바우만 이사, 그다음에 클라리다 부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물론 이제 9월 FOMC 끝나고 나서 바로 있는 행사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의견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연준에서 고용에 대해서 강하게 바라보는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캔자스 시티 연은의 예스터 조지 총재,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연은의 요레타 메스터 총재가 이번 주에 또 연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의견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내년 뭐 FOMC나 또 페드의 성향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지역 연준 총재들의 멘트를 조금 잘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회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